미국 부동산 자체가요. 한국 부동산하고는 달라요. 시스템이. 그래서 집을 구입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굉장히 투명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네네, 예, 부동산 중개인은 이 전체를 통과를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정보나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네.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물론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1단계에서는 그 어떤 전문인 들어오세요. 2단계에서는 뭐 융자 전문인 들어오세요. 또 3단계에서는 이 감정을 하는 사람, 감정 들어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클로징을 하는 변호사라든지 또는 어떤 주에서는 에스크로 회사라 그래요. 들어오세요. 이게 스텝별로 각각의 참여자가 한 그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본인들의 라이선스 넘버가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람 투자를 할 때 네. 한국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그렇죠. 투자를 해야 돼. 맞아요. 사실 네. 국내에서도 투자할 때 야 내가 이 동네를 잘 모르는데 네. 맞아요. 내가 좀 손해 보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부동산은 솔직히 부동산 아무리 분명히 전문가들이시죠. 그런데 네. 이 부동산 이 정도면 매물 잘 나온 거예요. 네. 예, 뭐 인테리어까지 잘 싹 돼 있어. 이 정도면 고칠 네. 필요 없어.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다 고쳐야 되거든요.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가격도 내가 이거 제값 주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좀 손해 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미국은 안 그래요. 특히나 한국에서 네.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국내에서 미국 자주 못 가시니까 네. 투자를 할 텐데 손해 보지 않을까, 네. 내가 속지 않을까, 네. 사기 당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저희 그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부동산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시스템이나 생각을 미국에 있는 내국인처럼 하셔야지만 이해가 된다.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그 생각을 가지고 미국 부동산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다 내려라.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어떤 시스템의 생각을 내리고 아예 오픈된 마인드로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미국의 부자들은 거의 다 부동산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기관 투자자 네. 얼마나 전문적이에요. 그렇죠. 예, 부동산 투자 기관 투자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워낙 강한 국가죠. 네. 그리고 50개 주가 그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들 틀려요. 예, 그 날씨도 틀리잖아요. 네. 날씨가 틀리니까는 집의 구조도 틀려요.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렇죠. 뉴욕에서 겨울에 춥잖아요. 그렇죠. 마이애미 겨울에 안 춥잖아요. 그럼 마이애미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뉴욕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날씨가 틀리니까. 그리고 뉴욕에 있는 사람이 마이애미에 집을 산다. 몰라요. 관리하는 방법을. 왜냐 습기나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렇듯이 미국에서는요. 뉴욕에 있는 투자자가 그것이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 조지아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거꾸로예요. 먼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부동산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해요. 그 지역에서. 예. 그러면 아틀란타면 아틀란타에 있는 자산 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하고 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아틀란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회사는 전문인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먼저 선임을 하고 그들과 함께 투자를 하려는 부동산을 같이 봐요. 네.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거기서는 완전히 신뢰를 해요. 한국에서는 나를 신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 전문인은 아닌데 네. 전문인들의 말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전문인들의 말을 듣고 내 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나를 신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아까 고칠 게 되게 많은데 고칠 게 없다더라. 그거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는요. 계약 자체가에서 항상 조건부로 붙는 게 뭐냐면은 홈 인스펙션이에요. 예. 그 집에 대해서 인스펙션. 네.
전문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니까 이제는 인스펙션 할 단계입니다. 인스펙션 전문인을 또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서 다 봐요. 그 코드에 맞게끔, 빌딩 코드에 맞게끔. 그리고 거기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다 이제 적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어요. 한 요 정도 두께예요. 사진이니 뭐니 다 있거든요. 그거를 매수자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걸 똑같은 거를 매도자에게 넘겨요. 그 같이 똑같은 그 오피셜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다시 협상을 하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만 하다 보니까 네. 했다 보니까 네. 그래도 미국에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네. 좀 무한한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끼리 뭐 네. 자산을 사든 뭐 인스펙션을 해주는 사람이건 네. 그 사람들끼리 또 야로가 있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certified 우리가 certified inspector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들은 공인이 인증된 그렇죠. 인스펙션 업체. 네. 네. 그러면은 그게 정부에서 인증한 업체란 말이죠. 라이선스 넘버를 네. 받았다는 것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리포트를 줄 때도 그 회사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하자가 있었을 때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같이 떠안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그 서프라랜더 붕괴 때 네.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있었냐면은 융자를 대출해준 은행에서 네. 감정사 그죠? 어프레이저 네. 감정사하고 이런 거래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엄청난 중재의 형벌을 받았잖아요. 2008년, 2009년 그때 말씀. 서프라 모르겠을 때. 그리고 변호사도 똑같이 엄청난 중재를 받았는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또 법이 바뀌어 이렇게 이 규정이 바뀌면서 계약서에 모든 라이선스 넘버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그 금융 쪽만. 네. 부동산 인하부터 그랬고 네. 금융 쪽은 예전에는 서프라랜드 붕괴 전에는 그 융자를 주는 모기지 은행 그 회사 모기지 뱅크라 그러죠. 거기서 그 라이선스 넘버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그 론 오피서라 그래요. 네. 상담하시는 분들은 라이선스가 없어도 되는데 그 이런 전부 다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라이선스 넘버 들어가요. 그리고 어프레이저 같은 경우 감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감정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소속된 회사의 그 라이선스 넘버가 있고 또 어프레이저 자신의 라이선스 넘버가 또 있죠. 그리고 또 그거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그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가요. 네. 인맥이 없는 이쪽 은행에서 시켜도 어느 어프레이저가 이 집에 나갈지를 몰라요. 예, 그 시스템 자체가 AMC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이 아니라 완벽한 보호 장치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대신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어프레이저가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매도인은 내 집의 가격은 높게 특정을 하죠. 40만 불은 돼. 근데 감정을 해보니까는 39만 불이에요. 그럼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싸면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옆집에도 이게 최근에 팔린 게 40만 불에 팔렸는데 왜 이게 39만 불이냐? 어필을 해도 그 사람들 한 어프레이저가 그렇게 했었으면은 그거를 다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책임도 있지만 내가 쓴 이 리포트는 정확한 거다. 이거는 법이야. 그냥 그 정도의 공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시스템 자체가 어설프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아니스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직을 우리가 토대로 그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한
그 처벌이 좀 높아요. 그래요. 굉장히 이게- 높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동안 만들어져 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법률 체제. 그렇죠. 일단은 뭐 워낙 땅이 또 크고 예. 주별로 다 시스템과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전문가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시장도 굉장히 크고 풀이 그렇죠. 크고 특히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거품이 좀 꼈었는데 금융 쪽의 신뢰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더 추가로 보완을 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서 네. 지금의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그렇죠.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 해외에서도 이렇게 투자할 만한데 이게 또 저희 걱정이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 거주하는데 내가 지금 영주권자도 아니고 네. 뭐 이런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네. 투자가 가능한지 가능하죠. 네. 그래요. 그게 된다고요?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럼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영주권자도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예, 국제 투자자 자격으로 외국인 자격으로 사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진짜 네.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주요 뭐 타운하우스든 무슨 아파트먼트든 뭐 아파트먼트는 빼고 타운하우스든 무슨 뭐 대저택이든 간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집주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중국 엄청나게 사람들이 산 것 같아요. 네. 미국 부동산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 투자자의 그 거래액과 거래수를 보면은 항상 탑 5위 안에 중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통계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통계를 따로 낼 정도면 네. 그만큼 그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렇죠. 풀이 얘기인 크다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그 되게 아이러니한 게 땅은 미국 땅이고 미국 부동산인데 집주인은 중국인이고 세입자는 한국인이야. 네. 이런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그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남의 얘기인 것 같아서 엄청 네. 비싸겠지 하면서 네. 그냥 뭐 이제 접었었는데 있을 수 아. 있다니까. 그- 그럼 만약에 정말 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네네. 집을 구입했다고 네. 쳐요. 미국에 있는 집을. 그럼 미국에 있는 그 집의 관리가 또 돼야 네. 되잖아요. 수리를 또 해야 될 거고. 네. 그럼 또 중간에 그 제가 집을 사가지고 임대를 줬어. 네. 그럼 거기에 있는 임차인 미국에 계신 임차인 분이 아 이거 뭐 물이 뭐 파이프가 뭐 파이프가 터졌어요. 이거 좀 수리해 주세요. 저거 수리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전화하실 테고 저 영어로 안 그래도 영어로 또 하실 텐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 임차인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난감하죠 그러면. 그러다가 멍하니 있고 있으면은 뭐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뭐 되게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전화로는 팝하고도 잘 안 돼요. 이런 거 어떡해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대부분의 국제 투자자들께서 다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똑같은 한 주에서도 같은 이제 로컬이라 그러죠. 같은 지역에서도 전문 운영 업체에다가 맡겨요. 본인이 못 해요. 왜냐하면 수리 뭐 관리 이런 관리 자체를. 자체를요. 예, 왜냐하면 세입자의 관리, 그 다음에 건물의 관리잖아요. 우리가 자산 관리는 부동산의 자산 관리는 네. 두 가지예요. 세입자를 관리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전문화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세입자 얘기도 하셨는데 세입자가 미국인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에 가깝든 지역이 멀든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도 그 지역에 있는 자산 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한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그 지역의 자산 관리 전문 회사를 선임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온전히 전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집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대로 리포트를 받으시면 돼요. 자산관리 회사로. 그렇죠. 현재 이렇게 됐다. 예. 관건은 이 한국인들이 네. 의심 많은 한국인들이 이 자산 관리 회사를 얼마나 믿을 수 예, 있을지가 예. 최대 관건이네요. 그게. 그렇죠. 근데 예. 믿어도 되는 나라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 왜냐면은 너무나 법이 강해서요. 음, 네. 미국 부동산을 사면은 네. 세금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세금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사실 미국 같은 그럼 엄청 나라, 많이 낼 것 같은데. 네. 선진국들 세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대한민국하고 우리가 그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부동산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네. 그 속성이라 그래요. 그런 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지만은 그 투자 방식이라든지 전략이 달라지는 것은 제도나 정책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주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또 거기서 장려를 해요. 네. 투자하세요. 미국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소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부채를 활용하라는 거고, 그리고 부채를 활용하고 세금 혜택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혜택이 굉장히 강력해요. 예. 세금 혜택이 강력하다는 엄청나게 감면 세금 같은 걸 혜택이 해준다는 좋다.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좀 생각을 못하는 게 보통 내가 위치한 지역에서 익숙한 부분에 졌다 보면은 그거하고 상반되는 어떤 이론이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그 다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떠한 투자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쪽이라면 미국은 투자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장려를 하느냐에 중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이라 이거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럼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대 소득에 의한 소득세겠죠. 두 번째는 양도소득 팔 때 자본 이익만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인데요. 임대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세 부분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게지가 있거나 융자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도 세금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각종 지출, 아까 자산관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산관리 수수료도 다 공제를 받아요. 공제해서 네, 다 그 받. 부분을 예. 세금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이별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낮추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감가상각대로 공제를 해준다고요? 네,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주용 부동산은 27.5년, 상업용 부동산은 39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실질 가세 소득을 낮출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40만 불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땅 가격이 5만 불이라고 치면은 건물의 가격은 35만 불이잖아요. 그 35만 불 나누기 27.5년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강 금액이 12,000불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000불 정도라 가정을 하고 1년 동안에 감가상각되는 감가상각하는 그 비용이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한 달에 2,500불씩 받는다고 치면은 1년이면은 3만 불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재산세 부분을 공제를 받고 그리고 모기지가 있으면 모기지 분에 대한 이자 부분 공제받고 각종 지출 공제를 받고 아까 감가상각에 대한 12,000불 공제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벌어들인 거는 꽤 되지만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는 실질적인 가세소득은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게 40만 불짜리니까 그러는데 400만 불짜리다 그럼 더 높아지는 거죠. 12만 불이 감가상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임대소득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0만 불이에요. 그럼 감가상각을 활용하고 모든 지출을 다 빼가지고 실질적인 가세소득 2만 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 내가 벌어들인 거는 임대소득으로 10만 불이지만 내가 세금 보고를 할 때는 나의 실질 소득은 2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